2010년 9월 30일 저녁 7시 30분경 호주에 살고 있었던 27살의 중국의 여성 손다는 이날 밖에서 자기 일을 보고 자신의 53세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다 와서 이제 차를 딱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차가 우리 주차장 앞을 딱 막고 있네. 그래서 뭐지? 벙쪄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차가 한 대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내 차 뒤에 떡하니 손단의 차 앞 뒤로 움직일 수 없게 차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손단은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녀는요, 엄마 잠깐 내려서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좀 비켜달라고 얘기 좀 해봐. 예 엄마, 바로 차에서 내렸죠. 그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 쪽으로 먼저 다가가는데 어머니 강재선이 차에서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 뒤를 막고 있던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긴 머리에 까무잡잡한 피부와 다부진 몸매를 가진 남자. 이 남자 손에 작살총이 들려있네. 갑자기 이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엄마 뒤통수를 사격하기 시작해. 미쳤나봐. 처음에 이 엄마는요, 본능적으로 이 작살총을 다 피했어요. 얘 짜증이 난 건지 뭔지 갑자기 이 남자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뭘? 망치를. 화면이 실제 사용된 망치예요. 이걸 들고 무슨 귀신마냥 엄마를 노려보면서 뛰어오더니 바로 그냥 망치로 머리 난도질을. 이때 충격으로 이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차 안에 있던 손단 다 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 엄마를 해한 이 새끼가 갑자기 차 안에 나를 딱 보더니 내 쪽으로 걸어와. 놀래서 바로 차 문을 다 걸어 잠갔죠. 그랬더니 이놈이 들고 있던 망치로 유리창을 다 깨가지고 조수석 자리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푹. 이번엔 망치가 아닌 다른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더니 푹푹푹 칼로 계속해 그녀를 찔러댔습니다. 그 후 이 손단의 차를 앞뒤로 막고 있던 이 의문의 차 모두 떠났어요.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 바로 출동했는데 안타깝게도 운전석에 있던 손단은 이미 사망한 상태. 그녀의 어머니는 땅에 누워 있었는데 생명은 건지셨어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걸까? 바로 CCTV부터 찾았죠. 그런데 이 손단의 집 위치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제대로 된 CCTV가 딱히 없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웃들 집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목격자가 한 명 나오는데 흰색 세단차를 봤다는 거예요. 그 차가 피해자 집 맞은편에 약 2시간 정도 주차돼 있었는데 손단차가 딱 들어오니까 쓱 움직이더니 손단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대. 또 다른 차 한 대를 더 봤는데 그 차는 회색의 2인승 벤츠 쿠페였습니다. 어라, 이 차 사망한 손단의 남편 자우 거야? 경찰 바로 이 자우와 손단 부부를 좀 파보기 시작하는데 이 둘 이혼 소송 중이네? 그래서 별거 중이었네. 경찰은 바로 이 자우의 집과 이웃들 탐문 수사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와, 이웃들이 하는 소리가 그 남자 가끔씩 작살총을 막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지. 자오, 작살총이 있구나. 피해자들에게 쏜 것도 작살총이었는데 바로 1순위 용의자로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자오를 잡아야 되니까 얘 어디 갔냐 조회해 보는데 어라, 이 자오 사건 발생 2주 전에 중국으로 갔네? 비행기 출입국 기록에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자오 호주에 없었어. 그럼 뭐지? 범인 따로 있는 건가? 경찰은요, 손단의 주위 인간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평소 네일샵을 운영했거든요. 일집 이것밖에 안 하던 여자였어요.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아. 그녀가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데 경찰은요, 계속해서 이 남편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강력한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 경찰은요, 아니 자기는 중국에 있으면서 돈을 써 호주에서 청부를 시켰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자오는요 30살로
간단히 엄마 아빠가 중국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 부잣집, 재벌 2세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과 좋은 음식만 먹으며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와 결혼한 손단은 자오 집안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손단의 집안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이 자오의 아버지와 손단의 아버지, 이 둘은요 동료였어요. 손단 집안도 좋다. 자오는 나중에 호주로 귀화를 하고요. 여기서 돈 걱정 하나 없이 스킨스쿠버와 낚시,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부러워요. 여튼 잘 지내요. 호주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만 3채를 가지고 있었대요. 호주에. 그 가치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이거 외에도 자기 차에 호주에 2개의 회사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수출입, 무역 관련 회사. 경찰은요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 자오가 호주에 있는 동안 자주 오갔다는 퍼스 지역의 한 안마 시술소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이상한 곳이 아닌 진짜 안마만 해주는 곳인데 여기 매니저가 자오와 손단 이 둘과 친했다는 거예요. 이 부부 자주 이곳을 이용했었다고. 이 매니저 말로는 손단과 자오 2008년 4월 호주에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때 자오 2번째 결혼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첫 결혼에서 실패했어. 손단은 그의 2번째 아내였어요. 하지만 보기에는 이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동네 이웃들 역시도 2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같이 해서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다고.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안 가 이 둘 사이에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납니다. 이 딸이 태어나면서 이 부부 사이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선 제일 큰 갈등의 이유는 육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이때는요 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까지 달라붙습니다. 이 시어머니 당연히 아들 편이죠. 며느리 육아 방식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불만이 많아. 손단의 성격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난 당하고는 못 살아. 억울하게 못 살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다? 짜증나는 말을 한다? 그러면 다 받아치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그건 아니죠. 당연히 시어머니 하나하나 다 받아치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오롯이 살아있는 자 시어머니와 아들의 말뿐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원래 싸움이 나면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쪽 말밖에 못 듣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이제 믿거나 말거나예요. 여튼 이렇게 되면서 고부 갈등도 생기기 시작하죠. 크게 집안의 문제로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빼고 보통은 내 배우자가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 잘해주면 상대편은 그게 또 너무 고마워서 나한테 잘 못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하니까 한 번 더 참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때 이 손단 고부 갈등이 심해지다 못해 시어머니와 맞다이 떠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맞짱을 아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막 격해지면서 이 여자가 우리 엄마랑 몸싸움까지 서로 뺨 때리고 밀고. 이걸 자오가 알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노발대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를 떠나 우선 어른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육아 문제로 이게 말이 되냐. 이때 이 일로 자오는요 자기 와이프 손단한테 원한을 품습니다. 당연히 손단 또한 나도 이렇게는 못 산다. 2010년 4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죠. 자,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재산을 나누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됐어요. 법원에서 재산 분배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하니 이혼은 잠깐 보류해 놓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상황에 서로 얼굴도 보기 싫으니 손단이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빌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의 양육권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아, 결혼 생활 동안 이 남자가 나한테 잘못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 더 유리하다. 그녀는요, 재산을, 양육권을 최대한 유리하게 많이 받기 위해 열을 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남편 자오가 알게 된 거예요. 자오는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도 잘한 거 하나 없으면서 아, 내 딸과 날 떼어 놓으시겠다. 아, 내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고 싶으시다. 누구 마음대로. 와, 이거 완전 괘씸하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꼼짝없이 당하겠어. 손단에 대한 그의 증오가 더 깊어집니다.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이 둘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요. 만나서 싸우고 전화로 싸우고 문자로 싸우고. 그러다 뭔가를 느낀 건지 갑자기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잠깐 들어와요. 손단이. 중국에서 엄마 아빠 집에서 지내는데 웬걸 우리 딸이 낯선 사람한테 유괴당했어. 사라졌어. 정말 너무 놀랬겠죠. 그녀는 호주 대사관과 외교부 그리고 중국 경찰에 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때 딸 위치 확인돼요.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중국에서 사라진 거거든요. 중국에서 내 딸이 사라졌는데 딸 호주에 있었습니다. 납치 후 호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호주 어디로? 와, 시어머니 집에 있네. 손주를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납치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이를 알게 된 손단은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부들부들 떨면서 서둘러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딸 바로 데리고 왔죠. 와, 자오 집안이 어린 손주까지 납치했던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눈에 가시인 며느리, 아내 손단을 죽이는 거 어려울까요? 돈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인데 전부 까짓 거. 그 돈은 문제도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 설탕 큰 대형 대기업 사모도 돈이 많으니까 청구 쓰고 사람 쓰고 해갖고 뒷조사하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엄한 피해자 죽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 사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재분? 하여튼 설탕 뭐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진행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대형 재벌이 눈에 가시라고 돈 써갖고 사람 다 붙여갖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이 사건이 딱 생각이 나네요. 여튼 조사 결과 이 자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10년 9월 24일 호주 시드니의 한 중국어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낸 적이 있었네.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운전해줄 운전기사 한 명을 채용한다고. 아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자오가 신문에 이런 구인 광고를 낸 게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오 사건 발생 2주 전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자오는 일찍이 사건 발생 20일 전인 9월 10일에 중국으로 넘어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아니, 호주에 없었어요. 호주에 없었는데 왜 이 남자는 운전기사를 구한다고 공고를 낸 걸까? 게재된 정보에 의하면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이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쉴 새 없이 차로 달려도 이틀 정도 걸린대요. 거기다 한 경찰이요,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9월 30일 저녁,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서호주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눌라보 평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딱 이 저녁에 한 교통 순경이 여기 순찰 근무 중이었다고 해요. 여기가요, 땅이 척박하고 건조하고 인구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이 평원을 지나갈 때는 충분한 음식과 물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여튼 여기 근무하던 경찰관이 저 차 또 지나가네? 한 차가 일주일 안에 이 평원을 2번이나 지나가고 있어. 이런 일은 흔치 않은데. 그래서 이때 경찰이 직감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딱 지나갈 때 이 순경이 그 차를 불러 세웁니다. 똑똑, 창문 좀 열어보세요. 찍, 쓱 안을 보니 차 안에 2 남자가 타고 있는데
운전자와 뒷자리 탑승자는 무표정한 얼굴을 가진 아시아 남자. 이름이 뭐예요, 둘 다? 이 순경은요, 차 안에 두 남자 모두 신원 정보를 조회하고 대조한 후에 이 두 남자의 고용 관계 확인 다시 보냅니다. 당시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이름은 웨이라는 남자. 경찰은요, 좀 더 나중에 말 안 나오게끔 정확히 하기 위해 신원 확인했어도 이 두 사람과 차의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경찰 바로 그 사진 확인 들어갑니다. 결과는 차 안에 앉아있는 이 두 남자의 사진을 딱 보는데, 뭐야? 이 남자 이름이 웨이라고요? 이 남자 자오인데? 아니, 이 남자 뭐야? 웨이라는 이 남자를 또 조회해 봅니다. 보니까 이 웨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 2010년 9월 23일 호주로 들어왔네? 그리고 10월 3일 중국으로 돌아갔네? 사건은 9월 30일에 발생했는데 딱 그 시기가 겹치죠.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은 자오 1인 2역했네. 웨이가 자오 아니야? 중국과 호주 경찰의 공조수사 끝에 밝혀낸 사실. 뭐야, 이 웨이 자오 친구네? 실제 자오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기도 한 남자였어요. 실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증명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이 웨이 자오와 되게 많이 닮았어. 뭔가 더러운 느낌이 싹 들죠.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자오라는 이 남편은요, 아주 지독한 남자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사건 발생 20일 전인 2010년 9월 10일 자오가 호주 여권을 들고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가요. 거기서 친구 웨이를 만나죠. 야, 나 네 여권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잠깐 쓰고 줄게. 위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웨이 얘가 나랑 너무 닮았거든. 그냥 뭐 여권 들고 가서 내가 웨이다 하면 다 오케이, 그렇구나 하거든. 아니, 이때는 지문 검사를 안 했나? 이런 상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정확한 건 이때의 자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23일 웨이의 여권으로 다시 호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자오 자기는 중국에 그대로 있는 걸로 나오죠. 호주에 온 그는요, 시드니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호주 중국인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내죠. 시드니에서 퍼스까지 운전해줄 기사 모집. 그렇게 사건 이틀 전 9월 28일 자오 퍼스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작살총에 쇠망치에 칼에 범행도구를 다 준비해요. 그리고 웨이 신분으로 차를 한 대 또 삽니다. 중고 흰색 세단. 그렇게 사건 당일 9월 30일 자오는 얼굴을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흉기를 찬 뒤 차를 몰고 아내가 새들어 사는 집에 가서 근처에 차를 딱 주차시켜 놓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아내 차가 왔네. 중고 흰색 차로 딱 맞고 자기 본차 있잖아요. 그 자기 본차를 운전기사 있죠. 그 기사를 또 시켜갖고 또 막아요. 운전기사는 못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앞 뒤로 다 차가 막혔을 때 바로 차에서 내려 작살총으로 자기 전 장모를 쏘고 망치로 내려 찍고 바로 손단의 차로 가서 칼로 찔러버린 겁니다. 그 후 저녁 7시 30분경 그는 자기가 샀던 중고차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운전기사한테 시드니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 후 10월 3일 자오 웨이 여권으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딴에 되게 완벽범죄라고 나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눌라보 평원의 교통순경이 아니었으면 그 교통순경이 혹시나 몰라 이들의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진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 자오의 어머니, 그러니까 손단의 시어머니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이 어린 딸 어떡해요. 자기 어린 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쩌나 이제 이 손녀는 내가 키워야겠네. 그렇게 며칠 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찾아왔어요. 이 자오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때 이 엄마는요, 나 아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9월 10일 호주 떠난 후에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뭘. 마지막 통화는 9월 말인데 이것도 지가 한 거라서 중국으로 갔으니까 뭐 중국에 있겠죠. 저는 손녀를 돌보는 동안 한 번도 밖에 외출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집에 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요.
하지만 경찰이 이 엄마 집에 컴퓨터가 있어 그걸 딱 보는데 무슨 RPG 게임이 깔려있어. 그 최신 로그인 기록이 며칠 전이야. 얼마 전이야.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RPG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온이나 리니지 뭐 이런 걸 하시나? 확인 결과 그는요 9월 28일 퍼스에 도착한 후 줄곧 자기 엄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저지르고 중국으로 슝. 2016년 사건 발생 6년 후 퍼스 공항에서 드디어 그를 체포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아니 왜 6년 후에 체포했어? 범인 밝혀졌을 때 바로 체포 안 했나? 네, 체포 못했어요. 왜냐? 중국과 호주, 인도 조례가 없었습니다. 즉 호주 측에서 중국으로 토낀 이놈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와, 여기서 열받는 게요. 이놈이요. 체포되기 전까지 6년 동안 진짜 사치스럽게 하하호호 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대요. 자기 아내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와서 돈이 많으니까 바로 새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물고 빨고 그냥 같이 막 동남아 여행 다니고 막 당연히 지 여건으로는 못 가죠. 자오가 재판대에 올랐을 때 경찰이 어떻게 이제 새 여자친구를 그 법정에 부른 거예요. 그 재판장에서 이 새 여자친구가 간접적으로 그의 이상했던 행동 등 모든 걸 폭로합니다. 원래 이 여자 자오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둘이 교제를 시작했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 이때 자오 플러스 그의 가족들 너무 좋아했었대요. 그런데 엄마야 유산이 됐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자오 플러스 이 가족들 태도가 무서울 정도로 싹 변했다는 거예요. 유산하던 날 수술하고 딱 쉬는데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뭐해 출근 안 해? 유산이 뭐 대수야? 자랑할 거야? 뭘 잘했다고 회사를 빼? 안 오면 퇴사 처리한다. 비열하고 뻔뻔한 얼굴. 거기다 여기에 이제 여권 빌려준 친구도 와서 증언을 해요. 이거는 빼박이죠. 자오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불행한 두 번의 결혼, 손당과는 결혼한 지 갓 1년 정도 된 상태였다. 1년 만에 서로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고 양가 어른들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여자가 내 재산 모든 걸 내 아이까지 다 가져가려고 하네. 그래서 결심을 굳혔다. 내 방식대로 깔끔하게 해결하기로. 결론은 이놈 무기징역 나왔대요. 자오가 와이프까지 장모까지 잔인하게 죽이면서 지키려고 했던 재산, 결론은 정부의 법에 따라 모두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딸, 시어머니가 키우지도 못하게 됐고요. 정부에서 이제 자기들이 지정한 경찰관 부부에게 입양이 됐다고 해요. 이 부부가 후에 이 사망한 손단의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이 외할머니가 많이 다쳤잖아요. 이제 거기에 애 데리고 병문안도 갔었다고 하고요. 아이는 여전히 현재까지도 호주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기한테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 많은 재산 이제 뭐 쓸 일 없게 됐죠. 뭐야 이게. 그래서 오늘은 참혹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오전 7시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의 한 주택가를 청소하고 있었던 청소부는 쓰레기통 옆에 있는 큰 대형 비닐봉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어머, 저게 뭐야? 처음에 이 청소부는요, 마네킹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대요.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역시나 비닐봉지 안에 빨갛게 물든 한 여성의 시신이. 조사 결과 살해된 채 비닐봉지 안에 쑤셔져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시신은 근처 마을 주민인 20대 조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CCTV 모두 확인에 들어가요. 그 결과 조양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웬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나타나더니 푹 다짜고짜 조양을 찌르네.
갑작스런 공격에 바닥에 쓰러진 조양. 그리고 곧이어 한 중년 여자가 또 나타나는데 이 중년 여자 가만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조양과 뭐라 말을 좀 주고받더니 웬걸이 중년 여자도 갑자기 조양을 찌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CCTV를 확인한 조양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모두 단박에 이 중년 여자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조양에게 최후의 공격을 가한 중년 여성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 장난지였습니다. 경찰 바로 이 장난지를 체포하고요. 의문의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도 체포해요. 그리고 이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다행히도 바로 모든 걸 자백합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장난지. 저 여자가 다 시킨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플러스로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이 시어머니 장난즈 소리 질러대요. 다 조양 지 탓이야. 지가 죽음을 자초한 거라고. 날 먼저 건든 건 그년이었어. 아마 저 포함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 오늘 사건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 갈등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인가 보네. 이 사건은요, 경찰이 추가 조사함에 따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 시어머니 장난즈는요, 1975년 되게 가난한 한 집안에서 넷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집이 가난했다 보니 4명을 키울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불임인 한 부부한테 막내 장난지를 입양 보내요. 다행스럽게도 이 불임 부부 집이 잘 살아. 거기다 아이를 너무 원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난지를 정말 친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요.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보편적으로 되게 빈곤했던 그 시절에 되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녀가 10대가 됐을 때 점점 주변에서 불쾌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쟤 입양하라며? 쟤 버려진 거 주워온 거래. 한창 예민한 10대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가슴에 엄청난 상처였겠죠. 이게 그녀를 점점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사람이 반항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결국 고등학교도 합격하지 못해서 중졸로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듭니다. 양부모님의 주선으로 한 공급 판매사에 입사하게 돼요. 일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요. 유씨라는 남자. 둘은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급속도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양부모님이 봤을 때 이 유씨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싫어. 왜? 이 유씨 주위 평판이 너무 안 좋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소중한 내 딸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절대 이 결혼 안 된다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유씨의 달콤한 말에 빠져버린 그녀. 이런 부모님의 말 귀에 안 들어오죠. 엄마 아빠가 유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난 유씨 없으면 안 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요. 결혼 생활 초기에는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후 둘 사이에 소중한 아들까지 태어나요. 아들 오동. 아들을 더 잘 케어하기 위해 이때 그녀는 다니던 일도 그만둡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남편 유씨는 시아버지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한 공장에 들어가요. 생산직이 아닌 경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돈이 짭짤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 상황도 좋아집니다. 와, 이렇게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역시 부모님 눈은 정확해요. 이 새끼가 직장 옮기고 나서부터 돈 좀 번다 싶으니까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하네.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한날은 외박도 하고. 당연히 어느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뭐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렇게 한 소리 하면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잔소리 하냐면서 폭력까지 쓰네. 처음이 어렵다고 이제 걸핏하면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장난지가 아기를 업고 장보러 갔다가 보지 말아야 할 걸 봐버린 겁니다. 내 남편이 젊은 딴년과 손잡고 걸어가네. 저 두 새끼 저거 머리채를 팍 뽑아버릴까? 그제서야 그녀는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 아들 아직 아빠가 필요한데.
그때부터 그녀는 아들에게 더 집중합니다. 나한텐 아들뿐이야. 더 세심하게 아들의 모든 것을 케어해요. 아들이 중학생이 넘어서까지도 손수 이 엄마 장난즈가 다 씻겨줬었대요. 잘 때도 늘상 꼭 껴안고 자고. 그녀는 아들의 학교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 모든 엄마들이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 궁금함 플러스 아들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간 거예요. 동시에 그녀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빠라고 이 유씨가 가끔씩 아들 오동을 보고 싶어 했대요. 그때마다 자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 장난즈는 느꼈습니다. 아, 이 아들만 내가 잘 잡고 있으면 남편이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 함부로 못하겠구나. 이런 억눌린 모성의 속에 아들 오동 어른이 되어갑니다. 대학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장난즈는 아들 근처 여기 대학으로 넣고 그 대학 졸업하고 일 시작할 때까지 다른 지역 가지 말고 엄마랑 계속 같이 살면서 엄마 옆에서 공부해.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이 아들 28살이 됩니다. 28살. 이제 뭐 다 커도 엄청 컸죠. 그런데도 이 아들 엄마 통제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해서 엄마 장난즈 아들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장가까지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나름 나이가 점점 차고 있으니 자기 마음에 드는 며느리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들, 엄마가 괜찮은 선자리 하나 봐놨어. 나가서 맞선 봐. 하지만 2010년 초까지 아들이나 엄마 장난즈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해요. 그러던 2010년 초, 이 아들 오동이 한 모임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굴? 조양을. 둘은 동갑으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오동은요, 조양의 이쁜 외모에 반했습니다. 조양 역시도 오동의 성격에 호감을 느꼈어요. 바로 사귀입니다. 그리고 이 오동은요, 너무 좋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름이 조양인데 나랑 동갑의 간호사야. 내가 엄마 한번 보여줄게. 그렇게 한번 딱 보게 되는데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애가 직업이 간호사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키는 뭐 이렇게 작아? 우리 아들에 비해서 너무 딸려. 안 어울려. 그래서 이때 이 엄마 장난즈는 헤어지라고 얘기해요. 아들, 엄마는 걔 별로야.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둘은 너무 좋은데 헤어지겠습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 아들이 반항을 한 거예요. 엄마, 나 이때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사랑만큼은, 내 여자만큼은 내가 고르면 안 돼? 진짜 그만 좀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반대하면 나 집 나갈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반항을 한 거예요. 이 엄마 장난질 안 놀랬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런 애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조양 전현이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전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욕은 못하니까 남의 새끼 욕을 하는 거야. 이때 이 엄마 장난질 어떻게까지 하냐. 이 조양이 간호사였단 말이에요. 어디 병원에서 근무하는지 알아내가지고 조양이 내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는 거예요. 많이 못 만나면 헤어지겠지. 그래서 병원 책임자를 찾아가서 조양의 근무 시간을 모두 야간 근무로, 저녁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와, 독하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떡해요. 이렇게 해도 안 헤어지는데. 우선은 어쩔 수 없이 둘의 결혼 오케이 합니다. 하지만 자꾸 이 엄마 장난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현, 조양이 나타남으로써 아들과 나의 관계가 깨졌다고. 전현 때문에 내 말에 늘 순종하던 아들이 변했다고. 저 여우 같은 계집애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조양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1년 후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이 장난즈가 아들을 위해 옛날에 사뒀던 별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서 신혼집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팩트. 신혼집으로 이사 오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엄마 장난즈 살던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아들,
엄마가 요새 나이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냥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어. 엄마 그냥 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봐. 에?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 오동이 마가 선 거예요. 아, 엄마 그건 아니지. 그런데 또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뭐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안 된다 해버리니 그게 또 서운하죠. 왜? 아들 엄마 집 팔았다니까? 그럼 엄마한테 뭐 길거리에서 잘하는 거니? 이 아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엄마 성격도 잘 알고 있고 내 아내 성격도 잘 알잖아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 이거 100% 갈등 생기고 일 나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며느리 조양이 막아섭니다.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어머니 어디서 지내? 어머니 이제 나이도 들어가시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여보, 나 괜찮아. 내가 잘 모실게. 이런 며느리가 어딨습니까? 한마디 불평도 없이 바로. 하지만 그녀의 이런 착한 행동이 자신에게 도리어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 장난질 어땠겠습니까? 아들한테는 우리 아들 아들 앞에서는 며느리한테도 웃어요. 그런데 둘만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웃지도 않고 무관심한 거예요. 조양은요, 시어머니잖아요. 이뻐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까, 기쁘게 해드릴까 매번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장난즈 더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혐오감이 더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날 조양은요, 어머니 이거 용돈인데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고 편히 쓰세요. 한 달치 월급 정도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고 뭐 이런 걸 너네 살기도 힘든데 너네 사는데 보태 나 괜찮아 라고 하거나 아유야 고맙다 할 텐데 이때 시어머니 장난즈는 네가 아주 정신이 빠졌구나. 네가 이런데 돈 쓸 때니? 너는 돈을 이따위로 써? 이러니까 본데 없는 일을 집에 들이는 게 아닌데 너 이런 것만 봐도 집안이 어떻게 돌아갈지 보인다 보여.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생겼어 진짜. 우리 아들 어떡해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긴커녕 독서를. 조양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삐딱하게 보니까 왜 이렇게 자기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대들고 지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참아요. 왜?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 때문에 다 참은 거예요.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나 아들 오동과 조양 사이에 귀여운 손주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손자가 태어나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좀 나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못 가요. 왜냐? 애 낳고 나면 산후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산후조리 하는 며느리를 그렇게 챙겨 꼴배기 싫게. 이게 배기 싫은 거예요. 질투심이 폭발한 겁니다. 최악이요. 정말 최악이. 일부러 이 시어머니가 밤에 안방문을 낑 여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 아들 부부 사이에 껴서 잤대요. 최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웃들한테 자기 며느리 욕을. 아유 우리 집은 며느리 잘못 들였어. 조신한 줄 알았더만 남자를 얼마나 밝히는지 바람 피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상한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돌고 돌아 아들 귀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갈라서길 바랬겠죠.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다면 이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사내 못 사내 할 것 같은데 이 조양 역시도 그랬어요. 점점 내가 병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완전히 시어머니와 멀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시어머니 장난지의 남편 유씨가 이들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들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들 내외 있는 데서 이 둘이 대판 싸워요. 그 과정에서 이 시아버지 유씨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우 이 독한 년아. 네 양엄마도 모자라서 네 아들까지 죽이려고 여기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이 독한 년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 장난지의 양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양엄마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장란지의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이 양엄마는요, 나날이 늙고 허약해지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침대에 누워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장란지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점점 막 불만이 쌓여.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양부모님이 날 입양한 이유, 자기네들 나이 먹어 이렇게 아플 때 나한테 부양하라고, 자기 돌보라고 날 입양한 거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 두 노인을 돌봐야 돼? 내 친엄마 친아빠도 아니잖아. 지네들 좋으려고 나 입양한 거 아니야. 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다 키워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거야? 와, 쌍년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 뒤틀린 사고방식의 그녀는 양엄마가 얼른 죽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컵에 다량의 수면제를 넣어 양엄마한테 먹인 거예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이걸 이 남편 유씨가 아들 내외 다 있는데 싸우면서 다 말해버린 거예요. 지 엄마도 죽인 독한 년이라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이 말을 들은 조양과 아들은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 먹다 못해 조양은 겁을 먹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그 얘기를 들은 이상 나 무시가 안 돼. 우리 분가해서 이사 가면 안 돼? 분가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들 오동이 저축한 돈을 깨고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다른 주택을 얻은 거예요. 분가에 나온 겁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고 하룻밤 사이 집을 떠나는 걸 보면서 이 시어머니 장난지는 완전 꼭지가 돌았어요. 자기 말로는 마지막 순간 조양이 자기를 딱 보면서, 어머니 저희 가볼게요. 작별 인사하면서 딱 돌아서는데 그 모습이, 내가 이겼지? 넌 나한테 안 돼. 네 아들은 내 거야. 라면서 도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 원래 엄마인 나밖에 모르던 앤데 우리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닌데 다 여우 같은 전현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만 사라지면 우리 아들 예전처럼 다시 엄마인 나한테 의존하게 되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래서 며칠 후 바로 그녀 수소문에서 자오쟁거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오쟁거가 조펑이라는 한 남자에게 연락. 자오쟁거 그리고 조펑이 둘이 장난지를 만납니다.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뭔데요? 돈만 알아서 잘 챙겨주면 다 해줄게요. 그렇게 장난지는 보수로 15만 위안, 하나로 한 2,80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며느리 조양을 좀 죽여줘요 라며 청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15일 늦은 저녁, 장난지, 조펑, 자오쟁거 이 세 사람, 조양이 늘상 출근을 위해 왔다 갔다 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조양이 나타났네. 바로 조펑이 그녀 앞을 가로막고 푹 칼로 찌른 겁니다. 이때 그녀 엄청난 고통에 놀래가지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놀란 그녀 소리 팍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오쟁거가 뒤에서 나타나 코와 입을 막아버리네. 출근하려고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황해하고 있던 그녀. 이때 눈앞에 나타난 시어머니 장난지의 얼굴을 보고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요, 찔린 곳을 부여잡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이 시어머니 장난지 살려달라는데 그 소리 듣고 살려주긴커녕 바로 칼을 들고 자기가 다시 찔러버립니다. 확인 사살한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이후 이 세 사람이 큰 비닐봉지에 그녀의 시신을 넣고 쓰레기 마냥 쓰레기통 옆에 버려놨던 겁니다. 와, 어쨌든 이들 모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찰서를 달려온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 내가 또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겠죠. 정말 그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장난지 왈, 엄마가 걔를 죽인 건 다 널 위해서야. 걔가 죽어야 엄마랑 너랑 함께 할 수 있다고. 애가 엄마랑 너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고. 엄마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때 알았대요. 아, 우리 엄마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와 대화 일절 안 하고 조사만 딱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딱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던 아들, 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였다고? 당신을 위해서였겠지. 당신 소나기에서 아들이 놀아나야 되는데 안 놀아나니까 그게 싫었던 거겠지. 아들을 위한 사랑은 모두 겉포장지일 뿐. 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설득했던 며느리인데 와, 복을 이렇게 걷어차나요?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 미친엄마 무슨 100살까지 끼고 있으려고? 이런 여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결혼시켰다 한들 아니랬을까요? 또 질투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마음 아픈 게요. 이 조양 외동딸이었습니다. 엄청 애지중지 키웠다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조양의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잖아요. 그때 이 조양 부모님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을 재차 물어봤었대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내 딸과 통화하고 막 웃고 그랬는데 이틀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2016년 10월 법원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주범 장난즈 사형, 칼로 찔렀던 조펑은 사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공범 자오쟁거는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조양, 만약 다른 집안에 시집을 갔더라면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이런 착한 며느리가 이런 악마 같은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게, 이런 거 보면 신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화면 속 노인의 이름은 왕씨입니다. 왕씨는 너무 고통스럽게 자신의 큰아들을 떠올리면서 서글프게 울었어요. 30이 넘었지만 어린 철부지 같은 애였다고.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왕씨 할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건 그 철부지였던 우리 큰아들을 죽인 범인이 다름 아닌 자신의 또 다른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의 시작은 큰 아들의 이혼부터 시작됩니다. 먹기만 좋아하고 게으르긴 얼마나 게으른지 일은 하지도 않고 펑펑 놀기만 했던 큰 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게 됩니다. 이 시절의 중국 농촌은요, 우리 옛날도 그렇죠. 이혼? 남 부끄러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혼 사건은 온 마을의 이야깃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왕씨 부부는 남사스러워서 거리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큰아들은 이혼 후에 정신을 차린 건지 외지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채 얼마 안 돼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옆에 웬 여자 하나를 끼고 말이죠. 그 여자는 닝닝. 이혼하고 얼마 안 가 이쁘장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마을의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이야.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웬 키 크고 몸집이 큰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왕씨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와, 닝닝 아빠래. 닝닝 아버지가 몸이 울그락불그락한 친척들 대여섯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저기 아저씨, 우리 딸 닝닝 고향에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한 약혼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집애가 당신 큰 아들과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쳐 이쪽으로 왔네? 당신 큰아들 때문에 우리 중매 결혼이 파탄났다고.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와, 이 닝닝은요, 자기 원래 고향에서 일명 나쁜 계집애로 통하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와, 안 그래도 이혼에다가 여자 데리고 온 데다가 마을 사람들 우리 집안에 대해 말이 많은데 무서운 사람들까지 왔다 갔다. 왕씨 큰아들 저 여자랑 여기로 도망 온 거래. 이 말까지 나돌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러니까 약간 결혼 지참금처럼
당신 딸 중매 결혼 파토난 거 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얼마 주면 되냐? 우리 큰아들과 당신 딸 결혼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왕씨는요, 겨울을 나기 위해 저축해뒀던 양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모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힘들게 있는 거 다 털어서 닝닝 가족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큰아들과 닝닝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지금. 왕신의 맏며느리가 된 닝닝.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두 노인은 알게 됐습니다. 와, 이 며느리 우리 아들보다도 게으르구나. 큰 아들 내외와 이 노부부 이렇게 넷이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차려준 밥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며느리가 밥을 짓는 것조차 내가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저녁 먹을 시간이 됐다 그러면 자기들 방에서 쓱 나와. 어머니, 밥 다 하셨어요? 밥만 딱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이게 좀 얄미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아들 한 번 이혼했잖아. 흠이 있잖아. 우리 아들도 뭐 잘난 거 하나 없는데. 그리고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엄청 비싸게 시킨 결혼이었어요. 괜히 내 말 한마디에 분란 생겨가지고 사내 못 사내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두 노인은 다 참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두 노인이 참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행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며느리가 먹어요. 아우 어머니 반찬이 너무 짜다. 아 진짜 더럽게 맛없어. 아 못 먹겠네.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젓가락을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도가 넘다 못해 아주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터진 거예요. 예,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딨니? 이웃집 가서 물어봐라. 시어머니가 따박따박 밥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 있는지. 네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우리 밥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니? 네가 무슨 아기새야? 하루 종일 입 벌리고 밥 쳐 넣어주기만 기다리게? 자, 이 말을 들은 며느리 반응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 며느리 닝닝. 에?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그럼 이 시어머니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밥 먹다가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이 난 거예요. 닝닝 막 시어머니를 주먹으로 발로 때리고. 지금 이 화면 속의 인터뷰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며느리가 내 볼을 이빨로 물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찬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이 시어머니 이 사실을 아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왕씨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쉿 입을 다문 거예요. 다만 지나 나나 같이 살 순 없어. 그래서 이 계기로 아들 내외 분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이 큰아들 철부지였다고. 분가에 나가더니 지 와이프한테 싸웠다는 얘기를 들은 건지 뭔지 며느리년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지 뭔지 도통 연락 한 통도 없고 집에도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점점 이 부모 마음에 내가 그냥 넘어갔으면 될걸. 괜히 며느리와 머리채 잡고 싸웠나? 이 시아버지인 왕씨도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못난 우리 아들 그래도 데리고 사는 며느리인데 너무 막 뭐라고 했나?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왕씨가 큰 아들에게 먼저 연락,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싫다고 거부해요. 와, 참 진짜.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갑니다. 분가한 후에 우리 큰아들이 외지로 나가 일을 시작했다네. 그렇다 보니 우리 큰아들 밭이 아무도 관리 안 해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또 부모 마음에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당시 60대였던 왕씨가 아들 밭일을 도맡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생각이나 했으랴. 이 왕씨의 친절이 온 집안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줄. 눈 깜짝할 사이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밭에서 곡식들을 거두어 집에 막 쌓아요. 우리 큰아들도 곡식들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씨가 자기가 열심히 다 일해놓고 다 아들 가져가라고 사람과 차를 딱 고용해가지고 며느리 집으로 간 거예요.
며느라, 내가 이때까지 니네 밭 다 읽어놨다. 내가 사람의 차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 여기에 곡식을 다 담아 챙겨가라. 이때 처음 봤대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어머, 진짜요? 아버님, 하하, 감사해요. 하지만 불과 보름 후 이 며느리 닝닝 쇠 포크를 들고 왕씨 노부부 집을 찾아옵니다. 오자마자 시아버지 왕씨한테 욕을 놀래가지고 이 시어머니 어찌할 줄을 몰라 근처 사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가요. 큰일 났다. 며느리가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니네 아버지 때리고 난리 났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밭에서 곡식들을 다 수거해서 집에 쟁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딱 팔려고 할 때 알게 된 거예요. 다른 밭의 곡식들보다 우리 곡식들이 좀 많이 적네? 설마 시부모님이 우리 밭을 돌봐준다는 핑계로 우리 밭 곡식을 자기들이 뒤로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크 들고 죽여버린다고 찾아온 거예요. 뒤로 훔쳐간 우리 곡식 내놓으라고. 아니, 지네들이 밭을 가꾼 게 아니에요. 관리 안 하고 버려뒀던 그 밭을 아들 생각해서 시부모님이 애써 다 가꿔줬더만 보따리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뭘 가져가길. 그럼 애초부터 사람의 차까지 해가지고 곡식 걷어가라고 며느리 네 집에 오지도 않았지. 가져가라고 할 때는 좋아서 쳐 웃다가 곡식 팔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눈깔이 돈 거죠. 며느리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때리고 있대요. 둘째 아들 화 안 나겠습니까? 죽여버린다고 바로 달려와요. 그런데 가운데서 이 노부부가 막 말린 거예요. 큰형이 이때 외지로 일하러 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형도 없는데 쟤한테 말해 뭐하니? 이미 미친년이라 말도 안 통할 건데. 부모님이 극구 말리니 이때 둘째 패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뭐라 말은 못하고 그만하라고 중재만 시키고 돌아와요. 그렇게 며칠 뒤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서 부모님을 며칠 쉬게 하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부모님 집 현관문을 딱 여는 그 순간 이 둘째는요 다시 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비 그릇이 다 깨져 있고 집에 오줌 똥을 다 갖다 쌓아놓고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며느리년이. 이에 둘째와 셋째 아들은요 바로 며느리 닝닝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야, 이 삐삐삐야, 그래도 네 시부모님이야 이년아. 두 아들과 며느리가 막 싸워요. 가운데서 이제 왕씨 부부 애가 타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제발, 우리 괜찮아. 싸움이 나지 않길 필사적으로 말린 노부부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은 그닥 심각한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바로 이틀 뒤였죠. 문제의 큰형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 며느리 닝닝 이 모든 상황 얘기 안 했겠습니까? 당신 둘째 셋째 동생이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한지 알아? 당신 부모님도 우리 밭 곡식 다 뒤로 빼돌렸다고. 이 소리 듣고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동생 이것들이? 자기 와이프 말만 듣고 바로 동생들 가만 안 둔다고 둘째 동생이 사는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큰형과 둘째 동생 대문 밖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버지 왕씨가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달려옵니다. 가운데서 이러지 말라고 두 형제를 막 말렸죠.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큰 충돌은 피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 왕씨가 큰아들을 막 밀면서 둘째와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너 집으로 가라고. 가 그만해. 큰 형이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둘째는 막 욕을 하면서 집 대문을 닫았죠. 그런데 불과 2, 3분 후에 문 밖에서 아버지 왕씨의 악 플러스 통곡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막 싸웠잖아요. 불과 2, 3분 뒤에 이거 우리 아버지 소린데? 놀래서 달려 나온 거예요. 봤더니 큰아들, 이 큰형 새끼가 한 손으로 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우리 아버지 배를 미친놈이 주먹으로 갖다 쳐버린 겁니다. 며느리년이나 아들놈이나 똑같이 노부부를 패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둘째 여기서 눈이 헷가닥 돈 겁니다. 개자식도 이런 개자식이 있나? 네가 형이야?
형과 몸싸움을 시작. 소란스러운 소리에 주변에 있던 이웃들 다 나와 구경합니다. 일이 되니 좀 난감하거든. 힘으로도 내가 좀 안 돼. 그러니까 큰형이 막 싸우다가 둘째를 확 밀어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신병자 형새끼가 자기 집에서 낫을 들고 다시 달려 나온 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린다고. 낫 들고 둘째한테 협박을. 이렇게 되니 이 난리 셋째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니네 형들 싸움 났다. 난리 났다. 놀래가지고 셋째 동생까지 달려 나옵니다. 바로 낯들고 있는 형 뒤를 딱 가서 껴안았어요. 형 그만해! 이렇게 세 형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에 말리던 막내 동생까지 큰형을 때리기 시작. 결론은 이 큰형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망해요. 이 두 형제가 때려 죽인 거예요. 곧바로 둘째와 셋째 고의적 상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무기징역.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자식은 미워도 영원히 내 자식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워도 개자식이어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셋 있는데 하나는 죽어버리고 두 명은 감옥에 무기징역. 이게 뭐예요? 그럼 이 사고의 원흉 며느리는? 와, 이 사건 이후에 큰며느리 도망갔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셋째 아들 또한 무기징역 선고받고 얼마 안 가 아내와 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둘째 아들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셋째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명씩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모두 왕씨 이제 노부부가 맡아 키우게 된 거예요. 60이 넘은 노부부가. 한 여자로 인해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할 노인 왕씨. 그는 사실상 세 자식을 모두 감옥과 하늘에 보내고 평생을 생계를 위해 아들들의 옷바라지를 위해 일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의 삶도 다 망가져버렸죠. 아, 이거 너무 비극 아닙니까? 자식 셋 있었는데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하나는 죽어버리고 둘은 무기징역. 와, 문제의 며느리녀는 도망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1990년 중국 스촨성에 개발이 덜 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중 한 명이 68세의 완웨이전이라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완웨이전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여러 자녀를 키웠어요. 당연히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렸죠. 시간이 더 흘러 모두 성인이 된 자식들 하나 둘 자신의 생계를 위해 외지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 완웨이전만 두고 말이죠.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에요. 얼마 안 가 이 장남 슝푸지 자신의 아내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 완웨이전, 아들 슝푸지, 며느리 증앙치용 셋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사건은 5월 초쯤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찾아온 거예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 보셨어요? 시어머니 완웨이전이 증발하듯 사라졌다고. 이때 며느리 증앙치용은 어린 아기를 포대기에서 딱 안고 낮부터 밤까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 행방을 묻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요 엄청 걱정했어요. 왜냐? 평소이 완웨이전 할머니 다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거동이 불편해. 그래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읍내에 장이 서거나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지? 혹시 답답한 마음에 산책하겠다고 나오셨다가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을 주민들 거의 다 나와서 함께 시어머니 완웨이전을 찾기 시작해요. 하지만 결론은 찾지 못하죠.
놀란 며느리 증앙치홍은 안 되겠다. 급히 자신의 남편한테 이를 알립니다. 남편 너무 놀랬겠죠. 우리 엄마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바로 버스 타고 집으로 달려와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도 연락. 큰일 났다. 집으로 와라. 보통 설날 때만 모이던 가족들이 어머니의 실종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이 큰아들 슝푸지는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엄청 화를 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나는 가족 부양하겠다고 밖에 나가 쎄 빠지게 일하는데 너는 우리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돌보냐? 니는 니 구실 하나 제대로 못해? 이렇게 되니 증앙치용 나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이 재우는 그 잠깐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내가 이것까지 어떻게 케어해. 사라진 걸 알자마자 바로 시어머니 찾기 시작했다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어. 사람들한테 물어봐. 와, 모두 모인 자식들이 다시 한번 마을 전체를 수색합니다. 하지만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내일 실종 신고할까? 아니면 오늘 지금 할까? 논의를 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우리 집 담벼락에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 아, 지금 내 아내가 혹은 형수 증앙치용이 밥을 짓고 있나 보네. 하루 종일 엄마를 찾아다녔던 자식들 되게 허기진 상태였어요. 순간 이 자식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잘됐다. 밥 먹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들은요, 집 입구에서부터 짙은 고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되게 놀래요. 왜? 앞서 언급했지만 엄청 가난한 집안이에요. 평소에 고기 살 여유 없습니다. 중국 설날에만 그것도 자식들이 모두 돈을 모아 가까스로 먹을 수 있는 게 이 고기라는 건데 지금 이 고기 냄새가 자식들이 이 어머니 완웨이전한테 모두 얼마씩 돈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 돈들은 거의 완웨이전의 병원비, 치료비, 약값으로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돈이 없을 텐데 이 고기 어디서 난 거야? 이에 대해 증앙치용은 아 이거 우리 친정에서 보내준 거야. 1년에 한 번 다들 모일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오늘 어렵게 다들 모였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도 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친정집에 편지를 좀 썼어요. 고기 좀 보내달라고. 정말 이때 자식들 모두 엄마 찾느라 너무 헤매가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싸리 잘됐다 하고 자식들 모두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는 선홍색 빛깔에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 집어들어 한 입 딱 베어 무는데 어라 고기에서 약간 냄새가 국물에서도 약간 콩콩한 냄새가.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가족들 가난해서 평소에 고기 구경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엄마 찾는다고 너무 돌아다녀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딸려. 그러니까 군내가 나도 다 맛있게 먹은 거예요. 딱 한 명, 아내 증앙치용만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남편 슝푸지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안 먹어? 이거 한번 먹어봐. 아, 아니야 괜찮아. 난 약간 국물에서 탄내가 나는 것 같아서 안 먹을래. 그러면서 증앙치용 자기는 술을 안 좋아하니 형제들끼리 나눠 마시라며 술도 하나 내와요. 그렇게 밥도 배불리 먹었겠다. 술도 잘 마시는 남매들. 내일 경찰에 신고는 할 건지 어디 또 찾아볼 건지 등등 술을 한잔 하면서 어머니 찾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이곳 저곳 마을을 뒤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 큰아들 슝푸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마을 강변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우리 엄마 다리가 불편한데 혹시 쩔뚝거리면서 강변을 산책한다고 걷다가 실수로 넘어지거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지. 어찌할 줄 몰라. 거기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슝푸지와 그의 형제들은 문제의 강변으로 갑니다. 그 강변 쪽에 완웨이전 가족이 소유한 채소밭이 있었어요. 그 채소밭을 슝푸지가 지날 때 한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걷는데 한 부분의 땅이 살짝 꺼져 있다고 해야 하나? 이 부분의 흙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땅 밑에 뭔가 묻혀있는 느낌? 뭔가 흙으로 덮어놓은 느낌이랄까요?
촉이. 이에 그는 다른 형제들을 모두 불러 문제의 그 부분의 흙을 다 파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그 땅 아래에서 많은 양의 토막난 신체와 장기들이 나와요. 인체 부위들이 모두 토막나 있긴 했지만 이 형제들은요, 몇 가지 디테일을 통해 이것이 자기 어머니 완웨이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깜짝 놀랐겠죠. 뭐야, 우리 엄마 실종이 아닌 살해당한 거네.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경찰 제일 먼저 마을 사람들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이웃 완웨이전과 며느리 증앙치용 둘이 사이가 안 좋다네. 둘이 자주 싸웠어. 거기다 실종되기 며칠 전에도 며느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었다고. 이거는 딱 이상하잖아요. 바로 증앙치용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등등등. 경찰들이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니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한 증앙치용. 역시나 얼마 안 가 모든 걸 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1997년 완웨이전의 아들 슝푸지는 중매로 증앙치용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 둘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 문제는 시어머니 완웨이전이었지.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며느리를 이뻐하는 척, 좋아하는 척, 배려해주는 척. 아들만 없으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되는 게 없어. 반찬이 이게 뭐니? 처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등등등.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시집살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시어머니가 얄미웠겠죠. 이 며느리 증앙치용은 속으로 끙끙 앓는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싶으면 맞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는 증앙치용이 결혼 2년 차에 딸 아이를 낳았을 때 더더더 심해집니다. 아이고,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너는 알도 하나 못 낳는 닭새끼야 이년아. 실제 알도 하나 못 낳는 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끔씩은 서로 말다툼하다가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채를 잡는다거나 손찌검도 하곤 했었다고. 이럴 때마다 며느리 증앙치용도 너무 화가 났겠죠. 남편한테 당연히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시어머니, 자기 아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며느리를 아끼는 척 했었다고. 이 아들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본 우리 엄마는 며느리인 내 와이프를 항상 이해해주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를 못 가서 안달인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죠. 참고 참다 빵 터진 겁니다. 1999년 5월 4일 저녁, 증앙치용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완웨이전,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아우 시끄러워. 바로 며느리한테 달려와서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네 딸년 하나도 못 보니?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못 자겠잖아. 아니 지금 애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네가 이렇게 키우니까 애가 이따이지. 여기서 터진 거예요. 나를 욕하다 못해 이제 소중한 내 새끼까지 욕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달라드니 이 시어머니는 또 요것 봐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봐. 네 부모는 널 이따위로 가르치디? 눈 뜬 거 봐. 엄마야 저거 봐라 저거. 이렇게 둘 사이 감정이 더 고조되면서 참고 참다 터진 며느리가 아이를 재빨리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때리고 물어버린 것. 그럼 이 시어머니는 또 가만히 있나?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완웨이전 나이가 60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증앙치용은 이때 24살이었습니다.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완웨이전이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방 밖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저거 아주 미쳤다고 살려달라고.
증앙치용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갔어요. 이웃들 누군가 이거 알게 되면 소란스러워지고 머리 아파질 거 아니에요. 바로 뒤따라가서 완웨이전을 밀어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기절시켜요. 자, 여러분, 이때 기절이에요. 죽인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증앙치용, 이때까지 쌓아져 있던 원한, 분노가 여기서 다 터진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면 이 모든 일 남편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또 가만히 있겠어? 솔직히 시어머니 어차피 살 만큼 살았잖아. 병원비에 약값에 자식들 돈 들어가는 게 얼만데. 집만 되지.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 늙은이 하나 죽었다고 뭐 누가 이상하다 생각하겠어? 그래서 구석에 있는 삽을 집어 시어머니의 머리를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막 내려친 겁니다. 시어머니 죽인 후에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해야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몸뚱아리 어떻게 처리하지? 2년 동안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력을 떠올리다 보니 점점 더 화가 나. 죽이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려. 그래서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서 주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몸뚱이를 다 그냥 잘라버려야지. 시어머니의 내장을 모두 꺼내요. 그리고 그 내장 일부를 돼지 우리에 돼지 먹으라고 던지고요. 일부는 키우는 개한테 먹입니다. 맛있지? 많이 먹어. 잘게 잘게 꼭꼭 씹어 먹어. 그리고 고기 2점을 더 썰어 준비합니다. 고기 2점? 이걸로 뭐 했을까요? 네, 그걸로 친정집에 연락해서 받아온 거예요. 퍽이나. 네 엄마 죽이고 네 엄마 살점으로 끓인 거야. 맛있게 먹어. 완웨이전을 찾느라 기진맥진해 있던 자식들한테 먹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자기 엄마 살점을 맛있게 먹었는데 쿰쿰한 냄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먹는 자식들을 보면서 증앙치용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만 딱 안 먹었잖아요. 와. 그리고 남은 나머지 시신은 강가 채소밭에 묻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증앙치용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딸을 돌보고 다음날 능청스럽게 저희 시어머니 보셨어요? 이웃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어머니를 찾는 척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밝혀진 후 법정에서 증앙치용은 제가 무식해서 시어머니를 죽이는 게 범죄라는 걸 몰랐어요. 전 제가 한 짓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함과 동시에 갑자기 자기 옷을 들어 보입니다. 그녀 몸 이곳저곳에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와 멍이. 시어머니에게 자주 폭행을 당해왔다고. 갖가지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판 중에 시어머니를 왜 토막까지 낸 거냐라는 물음에 그녀는요, 반쯤 숙인 자세에서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씩 웃어. 그러더니 실제로 시어머니의 살점을 자를 때 매우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녀 몸을 자르면 자를수록 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겸사겸사 영양 보충하기 딱 좋았죠. 라고 말했대요. 와, 현장에 완웨이 전에 자식들, 본인의 남편, 흉푸지까지 다 있었는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다 흥분해서 전혀 저거 죽여달라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증앙치용이 자기가 한 짓거리가 진짜 범죄인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한 짓은 잔인해요. 벌 받아야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죽이고 별짓거리 다 한 이후에도 자백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면서 연기까지 했죠. 고의적 살인 인정, 사형이 선고됩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완웨이 전 아들 앞에서만 좋은 척, 아들 없으면 시집살이 모난 말 엄청 하고 며느리를 학대했어요. 그녀는 결코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살해되고 토막나도 된다? 이건 아니죠. 남편 슝푸즈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끝은 말도 안 되는 폐륜, 폐가 망신이었죠. 죽을 때까지 이게 그를 따라다닐 거예요. 칭앙치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자신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새로운 사건 가지고 오겠습니다.